아니 그러면은 프랑코 장군은 이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짓까지 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반란지형의 목표는 스페인의 군대를 동원해서 빠르게 주요 도시를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공시키려면 반란지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있었죠. 뭐죠? 그건 바로 모로코에 있는 반란지형의 주력 부대를 스페인 본토로 옮겨오는 것이죠.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렇죠. 바다를 건너야죠. 이를 위해 먼저 계획한 것은 스페인의 해군 전함으로 모로코에 있는 군대를 옮기는 거였죠. 하지만 스페인 해군이 쿠데타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전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력 부대가 아프리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네. 그런데 며칠 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죠? 모로코에 있던 군대가 바다 건너 스페인 세비야에 나타난 거죠. 어떻게 건넜지? 어떻게 건넜을까요? 배를 만들었나? 그렇죠. 배를 만들었을까요, 과연?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독일 나치당의 수장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 다니엘 씨가 오늘 뭐 좋은 이유로 오신 건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프랑코는 히틀러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대체 어떤 내용의 편지였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카카, 선량한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과 유럽을 위해 이 위대한 투쟁을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군대의 최고 책임자로서 저는 당신에게 항공 수송 수단을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송기 10대, 대공포 20대, 전투기 6대, 탄약이 넉넉하게 든 기관총과 소총은 최대한 많이 주십시오. 또한 500kg 정도의 다양한 유형의 공중 폭탄도 필요합니다. 이거 막무가내 그냥 이게 뭐예요? 그 이름 들어줘요? 그러게요. 과연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이 편지를 읽은 히틀러는 신속하게 자신의 오른팔인 괴린과 독일의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프랑코 요청을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곧 독일의 수송기들이 모로코로 향하는데요. 실제 영상이에요? 네, 실제 영상이죠. 진짜인데? 스페인 원정 가는 거를 이거 찍었다고요? 수송기를 저렇게 빌려줬구나. 히틀러가 보낸 수송기들은 모로코 북부에 있던 약 1만 3천여 명이 반란 진영의 주력 부대를 스페인 본토로 실어 나갔습니다. 히틀러가 지원한 건 1930년에 개발된 나치의 신형 수송기인 융커스 52였는데 수송기의 몸통이 크고 넉넉했기 때문에 여기에 프랑코의 병사들을 많이 태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수송기가 이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전쟁사의 길이 남을 사건과도 같았습니다. 히틀러가 육성한 공군이 세계 전쟁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항공 수송 작전을 스페인에서 성공시킨 것입니다. 다니엘 씨, 히틀러가 프랑코에게 또 지원한 게 더 있을까요? 정말 보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탱크 200대 정도 제공했고요. 그리고 전투기 일단 730대. 전투기 730대? 네, 전투기 730대, 그다음에 장군이랑 병사들 합치면 한 1만 6천 명 정도 이제 제공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사 지원을 이제 돈으로 따지면 그 당시는 뭐 한 2억 달러 정도 됐다는데 이제 현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원이었죠. 냄새가 좀 나는데. 아니, 히틀러에서 진짜 속내가 궁금해지네요. 저 요청을 들어준. 네,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모든 무장을 강제로 해제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수품 공장을 폐쇄해야 했고
탱크와 군용기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그런데 1933년 독일이 총리가 된 히틀러는 이 조치가 독일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킨다면서 자신이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야망을 불태우죠. In dem Bewusstsein, dass die ewige Flucht der Erscheinungen nunmehr endgültig abgelöst wurde von einem ruhenden Pol und damit ein Symbol des Ewigen. Es lebe Deutschland!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에선 반드시 독일이 승리하겠다는 아주 위험한 목표를 세우는데요. 독일이 과학자들을 모아서 비밀 연구소를 만들고 극비리의 신무기를 연구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눈치를 보면서 몰래 무기를 제작하다 보니 새로 만든 무기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자신의 무기를 실험할 장소로 스페인을 선택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시식 무기의 리허설 장소로 그렇죠. 스페인 내전을 네. 선택한 거예요? 맞습니다. 국제여단이 형성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공화지형에 손을 내민 강력한 후원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당시 소련의 독재자 아, 스탈린이었습니다. 네. 스탈린, 그는 왜 공화진영의 편에 선 걸까요? 그것도 희한하네. 좌파 공산주의자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스탈린은 유럽에서 히틀러, 무솔리니와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프랑코가 내전에서 승리하고 스페인이 파시즘 국가가 된다면 이탈리아와 독일에 이어 스페인까지 똘똘 뭉쳐서 소련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몇 달간 소극적으로 관망하던 스탈린이 쿠데타가 일어난 지 3개월 만에 스페인 내전에 개입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스탈린의 참전과 함께 공화진영은 아사냐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련이 스탈린과 국제여단의 힘을 보태며 팽팽한 구도를 형성했고요. 게다가 멀리 멕시코에서도 무기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 진영에는 프랑코 장군을 필두로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당시 독재 국가였던 포르투갈과 루마니아가 합류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 사상과 세력들이 양측 진영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뭐 2차 세계대전이랑 다를 게 없네. 거의 뭐. 어쨌든 두 진영이 너무 복잡한데요. 이렇게 편이 나뉘게 된 거는 그냥 단순 이념 차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래서 스페인 내전을 모든 이념들의 격전장으로 부릅니다. 사실 스페인 내전을 단순하게 좌와 우로 나누기가 애매한 게 이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쉽게 정리하면 좌파가 주도한 공화진영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무정부주의가 중심이 됐는데 이들은 대체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그렇죠. 진보 성향이죠. 네. 반면 우파가 중심이 된 반란 진영 아래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파시즘은 국가를 최우선으로 여겼는데 그러다 보니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나 혁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진영. 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보면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그렇게 전쟁 물자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네네. 스탈린은 반대로 어떤 지원을 해줬나요? 스탈린은 300대 이상의 탱크와 600대 이상의 비행기 그리고 700여 명의 파일럿과 1000문 이상의 대포를 보내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와. 대단하죠? 히틀러에게 최신형 전투기가 있다면 소련에는 최신형 탱크가 있었거든요. 1932년에 개발된 소련의 신문기 BT-5라는 탱크입니다.
이 탱크는 당시 독일의 탱크들을 압도할 만큼 뛰어난 위력을 가졌는데요. 빠른 속도는 물론이고 45mm 포를 갖춰서 적들을 사살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T-34라는 탱크 들어보신 적 없나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 독일 군들조차도 감탄할 정도로 훌륭했던 전차가 바로 T-34입니다. 이 T-34는 독일군과 소련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의 주력 전차로 사용되게 되고요. 이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남침할 때 북한군의 주력 전차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게 또 그때 쓰는구나. 그럼 스탈린이 왜 신형 탱크를 스페인에 보냈을까요? 여기도 또 뭐 실험해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각 개발한 탱크의 성능을 실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소련 역시 철저하게 주판안을 튕기며 스페인 내전에 개입한 셈입니다.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네요. 이해한 게 얽혀 있죠. 근데 히틀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철 무슨 광산을 뭐 이렇게 하는 걸 얻었잖아요. 네네. 근데 스탈린은 뭐 그런 건 없나요? 대가를?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짜는 없죠. 공짜는 없죠. 당시 스페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금 보유국이었는데요. 공화국 정부는 스탈린에게 지원을 받는 대가로 은행에 가지고 있던 약 700톤의 금 중에서 500톤 정도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 유출량이 어마어마했겠네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싸워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 자원 다 뺏기고. 그러니까요. 그 소련에서 가져간 금을 오늘날의 금 시세로 환산하면 약 13조 원에 가까운 아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스페인 경제가 휘청했겠어요. 그렇죠. 스페인으로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셈이죠. 이렇게 스페인 내전의 두 진영은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갖추며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풍자한 만평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스페인 내전을 둘러싼 주요 인물들이 거대한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란 진영에는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가 한편에, 공화 진영에는 아사냐 대통령을 중심으로 스탈린이 한편에 서게 됐죠. 그럼 오른쪽의 공화 진영이 시소 아래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군가가 시소에 매달려 있죠? 네. 그 대통령 아니에요? 바로 프랑스의 총리입니다. 이건 당시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프랑스 내에서 국제여단을 모집하는 것을 눈감아주면서 공화 진영 편에 암묵적으로 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인물은 영국의 총리입니다. 스페인 내전을 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곤란해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간보고 있구나. 간보고 있는 거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렇게 양쪽 진영이 급속도로 전력을 키워가던 1936년 10월 프랑코군은 수많은 전투기를 이끌고 공화 진영의 중심지인 수도 마드리드로 향해 가게 됩니다. 프랑코는 마드리드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파괴하겠다고 선언하며 무차별 공중폭격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총력전에 나서게 되죠. 피난 가는 건가? 아닌데. 아니 그냥 평범한 상황 같은데요 지금? 어머, 또 피할 틈도 없지. 어떡해. 어머, 어머. 아니 왜 그냥 어머. 아무 데서나 진짜. 어떡해. 저기가 고립돼 있네. 굳이 저거 왜 먹어? 그렇죠. 굳이 여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게르니카는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방에 속한 마을로 1936년 선거 때부터 내전 당시까지 줄곧 공화 진영을 지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프랑코 입장에서는 이곳이 어때 보였을까요? 그냥 분풀이네. 눈에 까시네요. 네, 눈에 가시 같았겠죠. 그래서 그는 이곳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고 히틀러의 나치 공군 최정예 군대인 콘도르 군단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작은 시골 마을을 점령하는데 왜 히틀러의 최정예 군단이 나선 것일까요? 그냥 본보기예요. 본보기 아니에요, 본보기? 약간 화풀이. 저 마드리드 못 먹어가지고. 아니면 이것도 신묵인가요? 규현 씨 잘 보셨습니다. 신무기 또 싫어. 그건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이 나치 공군의 전략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게르니카에서 실행한 작전은 바로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대규모의 폭격으로 불이 융단을 깔듯이 한 지역을 완전히 폭탄으로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뜻하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전략을 활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게르니카에서 직접 이것을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아마 그는 융단 폭격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마을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또 폭격당한 사람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머, 너무 잔인하죠? 진짜 막 생체 실험 같이. 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을 공격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눈도 피할 수 있었겠죠. 아, 그럼 히틀러의 융단 폭격 실험에 어떤 전투기가 투입되는지 사진을 보실까요? 이야. 좀 날렵해 보이는데. 되게 빨라 보이는데? 이건 1936년에 402km의 속도를 비행하는 데 성공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최신형 전투기 하인켈 111입니다. 하인켈은 압도적인 기동성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공군의 주력 폭격기로 활동하는데 이 전투기가 처음 데뷔한 곳이 바로 스페인 게르니카였던 거죠. 다니엘 씨, 저 히틀러의 융단 폭격 작전에 투입된 또 다른 신무기가 있어요? 맞아요. 바로 그 당시 이제 최신형 전투기인데 메서슈미트라는 전투기예요. 근데 최신형이었는데 좀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았었대요. 이제 일단 투입시켜서 전투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 개량해서 이제 실제로 그 부족한 점을 없애서 이제 2차 대전 때 본격적으로 많이 활용했죠. 네. 또 정말 많은 사람들 죽인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교수님, 그럼 히틀러 나치 공군이 직접 이 전투기를 끌고 게르니카를 공격한 거예요? 맞습니다. 작전 개시일은 1937년 4월 26일 월요일 수십 대의 전투기가 스페인 북부에 공군기지를 이륙해서 게르니카를 출발했는데 이때 실린 폭탄의 무게가 무려 30여 톤이었습니다. 아니,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그쵸. 이 조그만 작은 마을에 이 정도 규모의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학살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게르니카 주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저 무슨 폭격을 당한 잘못이었어요? 거네요. 그쵸. 네. 콘도르 군단의 최신형 전투기들이 게르니카의 상공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30분경. 하필 이날은 게르니카의 장날이었고요. 따라서 많은 농민들이 소와 양을 이끌고 시내를 찾아가겠죠. 하필이면 장날이었어요. 근데 왠지 일부러 그날 골랐을 것 같은 느낌은 뭐지? 게다가 주변 지역에서 찾아온 피난민들까지 몰리면서 게르니카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북적이고 있었죠. 게르니카 상공에 가장 먼저 등장한 건 세계에서 제일 빠른 전투기인 하인켈 111이었는데 하인켈은 중심가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금방 사라졌습니다. 야, 저거 뭐야. 저렇게 다 줄줄이 비엔나처럼 쏟아버리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간혹 발생하는 공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공호에 잠시 숨어 있다가 나와서 부상자들을 옮겼죠. 그런데 15분 뒤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대형을 갖춘 비행대대가 온갖 크기의 폭탄을 무차별로 투하한 거죠. 혼비백산한 사람들은 마을 주변의 들판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전투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가죠. 아니, 왜 민간인을... 왜?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전투기의 기관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한 생존자의 증언을 규현 씨가 읽어주실래요?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전투기가 쏘는 기관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투기들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때로는 긴 줄로, 때로는 밀집된 대형을 유지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는 것 같았습니다. Göring continues to face intensive cross-examination. Diese Ausführungen, die soeben gehörten, zu der Beantwortung mit. 그냥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우린 그냥 실험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분노가 차오르네요. 그리고 이때 떨어진 폭탄 중 하나가 소위탄인데요. 와. 소위탄 들어보셨나요? 예. 소위탄은 2,500도나 되는 고온이 화재를 일으켜서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의 뼈를 녹일 정도로 강력해서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리는 무기. 게르니카는 이런 고성능 폭탄들로 완전히 파괴되어 불길에 휩싸이게 되죠. 이 폭격으로 죽은 사람은 무려 1,600여 명, 부상자는 900여 명에 달합니다. 프랑코로부터 시작된 콘도르 군단의 융단 폭격은 전투기 공격으로 민간인을 대학살하며 승리를 거둔 역사상 최초이자 최악의 폭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